재무관리 2부 강의하겠습니다. 2부의 목차는 자본예산, 순형가법, 내부수익률법, 그리고 간단하게 회수기간법, 그리고 재무비율 분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고 재무비율 분석 중에서 성장성 관련 분석을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이제 투자를 우리가 자본예산이라고 하는데 자본예산의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장래 수익을 목적으로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결정과 또 이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는 종합적인 장기 재무 계획을 자본예산이라고 합니다. 자본예산의 특징은 비교적 투자 규모가 크고 또 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자산 취득에 관한 투자 결정이며 이 투자 결정의 권한과 책임은 최고 경영층에 속합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대차대조표의 고정자산 취득, 예를 들면 토지나 건물, 그리고 자본적 지출, 공장 건설이나 아주 값비싼 기계장치 구입과 같은 신규 설비 또는 증설, 교체 이러한 의사결정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생산뿐 아니고 마케팅이나 R&D 이런 것에서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는 많은 고가의 광고, 또 연구개발, 기술자 초빙 같은 것도 투자 계획으로 취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본예산의 프로세스는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현금 흐름을 측정하고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안의 재정 분석을 하는 이런 순서를 거치고 있습니다. 자본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자본예산이라는 것은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기업 활동에 영향을 매우 크게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이 물론 그 기업의 규모에 비해서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고 현재처럼 산업 자유도가 높은 기업 경영 환경에서는 자본 예산이 잘못 수립되면 기업의 성장은 물론이고 기업의 생존 자체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업 자유도라는 것은 degree of freedom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산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자유 경쟁이 심화되는 정도를 산업 자유도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국가의 사회 효율성을 산업 자유도를 매우 높이 유지함으로 해서 효율성이 낮은 기업은 바로 퇴출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산업 자유도가 가장 극심한 그런 국가이고 그래서 기업 수명이 아주 짧습니다. 이것은 이제 산업 자유도를 통해서 그 사회의 높은 사회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인데 신자유주의의 이제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현대는 기술 혁신의 진보가 빠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자본 예산에 대한 면밀한 계획의 중요도가 매우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 예산에서 투자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종속적인 투자와 독립적인 투자입니다. 자, 이제 투자안 간에 경제적 의존 관계가 있을 때 한 투자안의 채택 여부가 다른 투자안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투자안의 선택이 다른 투자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 투자안들 사이의 종속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독립적이냐 종속적이냐에 따라서 독립적 투자와 종속적 투자로 구분을 합니다. 독립적 투자는 특정 투자안의 선택이 다른 투자안의 선택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특정 투자안들이 독립적이면 이들 투자안은 각각 별개의 투자안으로 간주하여 투자안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 A와 B가 있다면 A와 B가 서로 독립적이라면 A가 예를 들면 순원가법에 의해서 net present value가 0보다 크냐 작으냐 이런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종속적 투자라는 것은 특정 투자안의 선택으로 다른 투자안의 선택이 영향을 받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상호 배타적 투자와 상호 인과적 투자가 있는데 상호 배타적 투자는 특정 투자안이 선택될 경우 다른 투자안은 선택될 수 없는 A or B 이런 경우고 상호 인과적 투자안은 상호 인과적 투자라는 것은 이제 한 투자안이 선택되는 다른 투자안의 선택에 필연적으로 이제 동반, 수반되는 경우 A를 투자하게 되면 B가 자연히 따라오는 그런 상호 인과적 투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예산 프로세스는 이렇게 5가지 과정을 거치는데요. 첫째는 투자안을 발굴하는 단계입니다. 기업의 목적에 이제 기업이 자기 비전이나 경영 목적이 있잖아요. 그 기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투자 대상을 찾는 과정이 이제 투자안을 발굴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안이 발굴돼서 투자안 1, 2, 뭐 아니면 A라는 투자안 이렇게 이제 발굴을 했으면 이 투자안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분석의 내용이라는 것은 이 투자의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어디다가 이제 공장 같은 경우 세울지, 입지, 또 설비, 공정, 인력, 판매 전망 이런 그 기술성과 시장성을 분석하는 것을 투자안의 분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투자안의 분석이 끝나면 그 투자안의 현금 흐름을 추정해야 됩니다. 투자로서 얻게 되는 현금 흐름을 우리 뒤에서 이제 자세히 나올 텐데 추정을 해야 우리가 이 투자안이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안의 현금 추정을 해야 투자안의 경제성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안을 평가하고 독립적인 경우 그것을 할 거냐 말 거냐 또는 이제 여러 개 있을 경우 어떤 것을 먼저 할 거냐 이런 것을 이제 분석하는 것이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나면 투자 후에 관리를 하게 되는데 투자 실행 후에 성과를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그런 사후 관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훌륭한 기업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결국 이러한 그 자본예산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가능한 오류가 적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기업이 훌륭한 기업이 되겠죠. 자, 이제 현금 흐름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프로세스 중에서 현금 흐름 추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자본예산 과정에서 중요한 그 절차가 분석 대상인 투자안으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측정하는 일입니다. 이게 결국 추정이죠. 그래서 대규모 장기 투자안의 현금 유입 유출 예상은 아주 경영의 난제죠. 경영의 난제로서 마케팅, 생산, 회계 부분의 유기적인 협조하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그 매출 예산 같은 경우는 그 마케팅과 깊은 관계가 있고 그
또 원가에 관한 예상은 생산과 깊은 관계가 있죠.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을 측정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원칙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 경제성 분석 기준은 그 회계적 이익이 아닌 현금 흐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회계적 이익이라는 건 예를 들면 감가상각이 회계적 이익이잖아요. 근데 감가상각은 현금 흐름이 아닙니다. 네. 예를 들면 그런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현금 흐름은 해당 투자안에 대한 그 증분 기준, incremental basis, 그 해당 투자 기존의 현금 흐름이 있는데 그 해당 투자안 A를 추가로 할 경우에 그 A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이 투자안의 현금 흐름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증분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쟁성 분석은 그 현금 흐름 측정 다음에 이루어지는데 투자안의 현금 흐름이 기업 가치에 어느 정도 공헌하는가를 이제 분석하는 것이 경제성 분석이 됩니다. 그 자본예산 기법의 아주 이상적인 평가 방법의 세 가지 기본 요소는 측정된 현금 흐름을 고려할 거죠. 앞에서 우리가 현금 흐름을 측정하잖아요. 그거를 고려해서 경제성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할인율 얘기가 뒤에서 나오는데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할인율이 필요하잖아요. 그 적정한 할인율을 사용해서 화폐 시간 가치를 꼭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할인율을 높게 또는 낮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투자안 자체의 경제성 분석이 그 yes일 수도 있고 no일 수도 있는 그런 영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여부를 이 투자안으로서 선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요 세 가지 현금 흐름, 그다음에 할인율, 기업 가치 극대화, 이것이 자본 예산 기법의 아주 이상적인 평가 방법 기본 요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본 예산 의사결정을 할 때 활용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는 크게 화폐의 시간 가치를 감안하지 않는 분석 기법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회수기간법과 회계적 이익률법입니다.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제 재무 관리의 제1원칙인 화폐 시간 가치를 감안해야 되는데 화폐 시간 가치를 감안해서 할인 현금 감안한 것을 할인 현금 흐름법이라고 하는데 이 할인 현금 흐름법에는 순현가법, Net Present Value,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 Internal Rate of Return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현가법을 아주 자세히 알아보고 내부 수익률법도 알아보고 회수기간법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회계적 이익률법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자, 먼저 순현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이 순현가법의 그 특징인 여러 기간에 걸친 현금 흐름을 각 기간을 감안하여 그 Net Present Value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투자안의 현금 흐름은 이 투자한 것의 효과가 다기간, 여러 기간에 걸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현실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 기간별로 할인된 현재 가치의 합계가 전체 현금 흐름의 순현가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그 1 시점에서 100이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또 2 시점에서도 100이라는 현금이 발생하고 3 시점에서도 100이라는 현금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100만 원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100, 100, 100 똑같이 기간별로 똑같은 현금 흐름이 일어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기서는 100, 여기서는 50, 여기서는 150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이제 1기간에 발생한 1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으로 현가로 net present value를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그 현금 흐름을 1 플러스 R분의 T로 나누어 준다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간의 현금 흐름은 여기 T가 2가 되고 세 번째 기간의 현금 흐름은 요 T가 3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분모인 1 플러스 R의 N승을 할인 요소, 즉 present value factor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간 1의 현금 흐름을 현재 시점으로 현재가를 구하고 기간 2 역시 현재가를 구하고 기간 3 역시 현재가를 구해서 이것을 다 더하면 이 현금 흐름 전체에 대한 현재 value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앞에서는 이 T, N을 세 기간으로 말했지만 일반적으로 다기간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일반식은 요 식과 같죠. present value 현재 가치는 1기간에 발생한 캐시플로우 1에다가 1기간에 할인을 하고 또 두 번째 기간에 발생한 캐시플로우 2에다가 두 번째 기간 할인하고 땡땡땡 해서 N기간에 발생한 현금 흐름은 요것을 N승으로 할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주면 그러면 그것이 그 현금 흐름 전체의 present value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순현가, 즉 net present value라는 것은 이렇게 구한 전체 현금 흐름에다가 애초 초기에 투자한 인베스트먼트를 빼주면 이것이 net present value가 됩니다. 물론 이 net present value는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게 이제 독립적인 투자안 하나를 채택할 거냐 말 거냐를 평가할 때는 이렇게 구한 net present value가 0보다 크다면 이 투자안은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 가치를 높여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net present value가 0보다 작다면 이 투자안은 우리 기업 가치를 좀먹기 때문에 이 투자안은 기각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자, 요게 독립적인 투자안의 평가일 경우 그렇고 이제 여러 개의 투자안이 있을 때는 그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그 NPV가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하면 되고 물론 그것이 0보다 크면 좋겠죠. 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net present value로 계산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쌍용건설 그 SOC 팀에서 어떤 투자안을 선택할지 채택할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투자안은 첫 해에는 150만 원의 현금 흐름, 1,5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들어오고 둘째와 셋째 해에는 각각 5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들어오고 넷째 해에는 1,5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는 초기에 그 투자액이 3천만 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할인율을 줘서 그 할인율로 계산한 net present value가 요 값일 때
이 투자안을 채택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 의사결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해에는 돈이 이제 나갑니다. 마이너스 3천만 원. 그 다음 두 번째 해에는 1,5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 1,500만 원을 할인율 10%로 할인을 하는 그 넷 프레젠트 밸류 팩터가 0.9091이기 때문에 1,500 곱하기 0.9091 하면 1,364만 원이 이제 현재 가치가 됩니다. 캐시플로우 1에서. 그 다음 캐시플로우 2에서 두 번째 기간에 캐시플로우 2는 프레젠트 밸류 팩터가 0.8264이기 때문에 두 수를 곱하면 413만 원의 프레젠트 밸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T3일 때 500에 대한 프레젠트 밸류 팩터가 0.7513인데 이 두 수를 곱하면 376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에 1,5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나오는데 이 현금 흐름에 프레젠트 밸류 팩터 0.683을 구하면 여기서 프레젠트 밸류는 1024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T1, T2, T3, T4의 프레젠트 밸류 값을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177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초기에 3천만 원이 투자됐기 때문에 3177에서 3천만 원을 빼면 177만 원의 넷 프레젠트 밸류가 나옵니다. 이것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투자는 채택하는 것이 쌍용건설의 기업 가치에 플러스가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 순현가법이 독립적인 투자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투자안이 가안, 나안, 다안, 라안이 있고, 그 다음에 가안은 그 현금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첫 해에는 1,500만 원이 나가고, 0 초기 나가고, 그 다음 첫째 해는 150이 들어오고, 두 번째는 1,350이 들어오고, 세 번째는 150이 들어오고, 네 번째는 150이 나가고, 다섯 번째 해도 600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간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투자의 마지막 해에는 오히려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면 광산을 개발하면 나중에 환경 복구를 해야 될 때 거기에 들어가는 돈 이런 걸 비용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투자안을 그 프레젠트 밸류 팩터로 곱하면 곱해서 이 초기 비용을 빼면 그러면 가안의 넷 프레젠트 밸류가 나오겠죠. 다안, 나안, 다안, 라안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안을 다시 해석해 볼까요? 라안의 초기에는 1,500만 원이 들어가고 첫 번째 해에는 300, 두 번째 해에는 450, 세 번째 해에는 750, 네 번째 해에 750, 다섯 번째 해에 900의 현금 흐름, 모든 플러스 현금 흐름이 나올 때 그 프레젠트 밸류 팩터가 1,500보다 프레젠트 밸류가 넷 프레젠트 밸류가 그러면 0보다 크냐 작으냐를 우리가 숫자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엑셀로 이런 경우는 이제 엑셀로 하면 엑셀로 이제 산식을 하면 가안은 이렇게 마이너스 610 넷 프레젠트 밸류가 그 다음에 나안은 766 다안은 796 라안은 778 이렇게 이제 넷 프레젠트 밸류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적인 투자안이니까 넷 프레젠트 밸류가 0보다 작은 가안은 채택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다라는 넷 프레젠트 밸류가 모두 0보다 크기 때문에 선택해도 좋은데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가장 큰 net present value가 가장 큰 796의 현금 net present value를 가진 다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엑셀로 비교표를 작성하면 아주 간단하게 작성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순형가법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볼 것이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내부 수익률법도 그 화폐의 시간 가치를 감안한다 그랬어요. 자,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똑같게 만드는, 동일하게 만드는 할인율, 즉 미래 현금 흐름의 순현가를 제로로 만드는 할인율을 구해서 이것을 내부 할인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할인율이라고 할 때 이제 의사결정 기준은 뭐냐면 상호 배타적 다수 투자하는 경우는 내부 수익률이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투자안인 경우는 내부 수익률이 그 무위험 이자율, 국공채 이자율보다 더 큰 투자안은 모두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무위험 이자율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그 재무관리의 제2 원리에서 그 리스크와 수익의 상층 관계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이제 내부 수익률법에 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산식으로 보면 요 I0는 초기에 이제 투자되는 비용이죠. 그리고 여기 캐시플로우 T는 1기간부터 T 기간까지 각 기간의 캐시플로우를 여기서 1 플러스 RT로 할인해 주는데 그 할인을 뭘로 하냐면 내부 수익률로 한다는 거죠. 그 내부 수익률은 뭐냐? 순현가를 미래 현금으로의 순현가를 제로로 만드는 할인율을 구한다는 거죠. 그거를 다 이제 summation T가 1에서 N 기간까지를 더해버리면 되는 그런 그것이 이제 0이 되는 이게 지금 결국 뭐야? net present value잖아요. net present value가 0이 되는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거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내부 수익률이 무위험 이자율보다 크다면 그 투자는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이거는 내부 수익률법은 그 손으로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셀에 그 할인율을 구하거나 또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볼 그 내부 수익률법 구하는 그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를 활용하거나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예를 들면 1차 년도에 2천만 원의 현금 유출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T1에는 1,000만 원의 현금 유입이 있고 T2에 800만 원의 현금 유입이 있고 T3에는 600, T4에는 200의 현금 흐름이 유입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현금 이제 4%로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작업을 이걸 구할 때 4%로 그 할인율을 적용하면 이 투자안의 순현가는 406, 즉 0보다 크다 말입니다. 그리고 10%로 할인율을 정하면 158에서 0보다 크고 15%로 할인율을 정하면 마이너스 17이 되고 20%로 할인율을 정하면 마이너스 167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0에 가까운 값이 뭐예요? 요 15%잖아요. 15%일 때 마이너스 17이니까 0에 가까우니까 15%보다 약간 작은 어느 시점이 순현가가 제로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구해보면 14.489%라는 거예요. 그래서 14.489%가 여기서 내부 수익률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4.489가
무혐 이자율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 이게 추라이해서 우리가 대충 내부 수익률을 구해보는 그런 방식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에서 각 기간별 현금 흐름이 주어졌을 때 할인율별 순현가 값을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 바로 내부 수익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부 수익률은 제로에 가까운 15%보다 약간 못 미치는 그런 값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구하는 것은 그 순현가 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요 값을 구하는 것은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보면 여기 지금 Y축을 순현가로 놓고 X축을 할인율로 놓으면 여기 보세요. 할인율이 4%일 때 406, 그 다음에 10%일 때 158, 그 다음에 15%일 때 마이너스 17, 20%일 때 마이너스 160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X축과 만나는 요점, 고점이 순현가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 즉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행히 엑셀에는 IRR, 그 내부 수익률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B2, 요게 B2잖아요. B2에서부터 B6까지 현금 흐름을 감안해서 내부 수익률을 구하라라는 공식을 주면 바로 얘가 14.489라는 그 순현가를 제로로 만드는 그런 계산을 해냅니다. 바로 이 공식이 여기에 함수로 만들어 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엑셀 함수 공부 많이 해둬야 됩니다. 아주 유용한 여러 함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화폐의 시간 가치를 감안한 두 가지 방법을 알아봤고,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감안하지 않는 방법 중에 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어요. 회수기간법은 투자에 소요되는 최초 투자액을 그 투자 안의 현금 흐름으로 회수하는 그 기간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고 회수 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을 또 무시한다는 점에서 회수기간법은 아주 심플한 방법에만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좀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예제가 있어요. 자판기 설치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자판기는 매년 1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3년간 가져다 줄 것으로 이제 추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총 300만 원이 되죠. 반면에 자판기의 가격은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미리 설정한 최장의 회수기간이 2년 6개월이라고 가정하면 투자 의사 결정을 회수기간법 관점에서 논하라.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초기 투자금이 200만 원인데 이걸 회수하는 데는 2년이 소요되므로 회수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회수기간이 2년으로 사전에 정한 목표 회수기간이 2년 6개월보다 짧으니까 이 투자는 할만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재무원리의 제1법칙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런 회수기간법 같은 것을 적용하기가 조금 수긍이 안 가죠. 자, 이제 재무비율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교과서보다는 이제 조금 좀 체계적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성장성 관련 분석, 수익성 관련 분석, 안정성 관련 분석, 활동성 및 현금 흐름 관련 분석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물론 뭐 이거는 뭐 수도 없이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요 이제 내용을 알아보고 우리는 샘플로 성장성 관련 분석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성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매출 증가율, 또 총자산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유동자산 증가율, 재고자산 증가율, 자기자본 증가율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 기업의 성장성에 관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분석을 할 때는 그 직전과 현재를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약 5년 정도의 기간을 이렇게 추세를 분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출액 증가율이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오르고 내렸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 증가율은 이제 외형이 어떻게 지금 커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이제 총 자산 증가율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기업의 성장성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증가율은 그 설비 투자로서 그 성장의 잠재력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석 지표고요. 유동자산 증가율은 이제 경상 영업 활동의 추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증가율은 판매 목적 상품, 제품, 또 원재료 제공품 이런 것들의 그 추세를 보여주고, 자기자본 증가율은 내부 유보 유상 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떻게 지금 분석 기간 동안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 분석이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성장성 관련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뿐 아니고 우리 기업의 이 지표와 우리 기업이 속한 산업의 이 지표, 또는 그 국가 우리나라 전체의 이 지표와 비교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올바른 분석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익성 관련 분석인데, 그 지표도 이제 6개 정도를 추려보면, 자, 영업이익률, 이거는 이제 영업이익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인지를 보는 것이 영업이익률입니다. 이제 이것은 영업효율성을 보여주는 거고, 그 매출액의 세전 순이익률, 세전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 줌으로 해서 여기 이제 영업의 활동이 이제 포함되는 거고, 금융 비용 부담률, 지급 이자와 매출액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지급 이자는 이자, 차입금, 그 다음에 차입금, 총자산, 총자산을 매출액으로 나눈 그런 것이 이제 금융 부담률로 이제 계산 산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차입금 평균 이자율은 그 이자를 차입금과 이제 우리가 그 간접금융에서 차입금 또는 이제 직접금융에서 회사채로 빌린 이 두 개를 합해서 이자를 얼마나 냈는지를 보면, 여기서 이제 타인자본 효율성을 차입금 평균 이자율로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다른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하고 이거를 비교하거나 또는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차입금 평균 이자율하고 비교하면 우리 기업의 타인자본 효율성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또 이자 보상 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누는데요. 많이 쓰는 개념입니다. 이자 보상 비율. 그래서 이제 과연 돈 빌려가지고 자산을 마련해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자마저 부담 못할 정도냐, 이런 걸 이제 이자 부담 능력을 보는 것이 이자 보상 비율입니다. 총 자산 순익률은 세전 순익을
평균 총자산, 총자산이라는 것이 이제 기말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걸 평잔 개념으로 계산한 총자산과 세전 순이익을 비교하는 것이 총자산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총자산 수익률은 매출액 순이익률에다가 총자산 회전율을 곱해도 됩니다. 이제 그러려면 또 이거를 구해야 되니까 세전 순이익에다 평균 총자산을 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금융비용 부담률, 여기 이제 여기에 이자를 차입금으로 나눈 것에다가 차입금의 총자산을 나눈 거, 또 곱하기 총자산의 매출액을 나눈 것을 해도 이 지급이자를 매출액으로 나눈 금융비용 부담률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과 기업의 안전성과 관련한 분석인데요. 기업이 과연 이게 지속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것을 이제 분석해 보는 것이 안정성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은 부채와 자기 자본을 비교한 건데 전체 부채를 전체 자기 자본으로 나눈 것이 이제 부채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영업의 효율성을 보여주고 자기 자본 비율은 자기 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누어서 자기 자본 비율을 계산을 하고 요거는 이제 자기 자본 비용은 우리가 손비 처리를 못 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손비 처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비율이고 차입금 의존도는 이제 그 간접 금융으로 차입한 돈과 직접 금융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합해서 총 자본으로 나눠주면 그것이 차입금 의존도를 나타내는 비율이 됩니다. 유동 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것이고 이거는 이제 단기 채무 부담 능력을 보여주고 자산 운영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그런 비율이라고 말합니다. 당자 비율은 당자 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것이고 또 비유동 비율은 비유동 자산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안전성 관련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활동성과 현금 흐름 관련 분석인데 총자산 회전율, 매출액을 총자산으로 나눠주면 총자산 회전율로 자산의 자산 운영의 효율성을 보여주고 자기자본 회전율은 매출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이고 경영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을 경영자산으로 나눠준 건데 경영자산은 총자산에다 건설 중인 자산 그리고 투자 자산을 빼준 것을 빼준 것으로 즉 경영자산으로 나눠준 것이 이게 경영자산 회전율이 되겠습니다. 현금흐름 보상 비율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다가 이자를 더하고 그거를 단기 차익금 플러스 이자로 나눠주면 현금 흐름 보상 비율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부채 상환 계수 또는 채무 부담 능력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금 흐름 이자 보상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다 이자를 더하고 거기다 이제 이자를 나눠주면 이것이 이자 비용 충당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되고 투자 안정성 비율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유형자산 순투자 지출로 나눠주면 투자 안정성 비율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 우리가 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것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성장성 관련 분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성 관련 중에서 매출액 증가율이라는 게 있는데, 자, 매출액 증가율은 이번 기와 전 기의 매출액을 비교해서 이게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보고 여러 기간인 경우에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걸 보는 겁니다. 자, 매출액 증가액은 영업의 활발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게 점점점 이렇게 늘어난다면 영업이 아주 활성화된 그런 기업이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경쟁 기업하고 비교해서 높은 증가율은 시장 점유율 상승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 추이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 이제 한 해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2014, 15, 16, 17, 그 다음에 이제 2018년, 2013년을 가지고 비교를 했겠죠. 그리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추세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2013년은 2013년 대비 63%가 늘었어요. 63%가 매출 증가율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는 2014년 대비 2015년은 16%까지 16%밖에 증가하지 않았어요. 증가율이 뚝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2016년은 2015년 대비해서 24%가 증가했고, 또 2016년 대비해서 2017년은 23%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증가했다가 떨어졌다가 조금 회복하는 그런 매출 증가액을 지난 5년 동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장성 관련해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총자산 증가율은 그 단기말 총자산을 전기말 총자산으로 나눈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기업의 성장 규모의 추이를 보여주는 건데, 설비 투자 증가는 유형 자산 증가와 그 동시에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2013년 대비해서 2014년에 총 자산이 14%가 증가했어요. 자, 총 자산이 14%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2% 증가하고, 그 다음에 43%가 증가하고, 27%가 증가했어요. 증가율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총 자산이. 그 다음에 유형 자산을 보니까 유형 자산은 2015년에 34% 증가했고, 그 다음 20%로 낮아졌다가 26%로 증가했다가 27%로 증가하고 있어요. 자,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죠. 특이사항을 보인 경우는 그거는 이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요 앞에서 이제 유형자산 증가율은 단기말 유형자산을 전기말 유형자산으로 나눠준 건데, 그 유형자산에는 토지, 건물, 기계, 장치 이런 그 생산시설의 추이를 보여주고, 또 이제 감가상각에 의한 감소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고, 업종 평균과 비교해서 자, 우리가 지금 유형자산 증가율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업종 평균보다 낮다면 우리가 투자가 너무 적은 것이고, 업종 평균보다 높다면 우리가 더 활발한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동자산 증가율은 이제 단기말 유동자산에서 전기말 유동자산을 나눠주면 되는 건데, 여기 이제 유동자산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이런 걸 얘기해 주는데, 요거는 매출액과 비례하는 속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매출액이 63% 증가했다가 16%로 낮아졌다가 24%, 23% 이렇게 보여. 근데 유동자산은 5%, 마이너스 11%, 42%, 38%. 그래서 매출 증가를 동반하지 않는 유동자산 상승은 분석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매출 채권을 분식, 거짓말로 한 거 아닌가, 이런 것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유동자산 증가율과 매출액 비교라는 거죠. 금융기관에서 어떤 기업이 분식을 했냐 안 했냐, 거짓 회계 자료를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이런 거를 분석할 때 활용되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증가율은 단기말 재고자산을 정기말 재고자산으로 나눈 건데, 재고자산 증가 추이는 매출액 증가 추이와 깊은 연관이 있고, 그렇지 않다면 특이점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재고자산은 우리가 앞에서 본 그 유동자산의 일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매출액은 63% 이렇게 보였고, 그 다음에 유종자산은 5%, 마이너스 11%, 42%, 38% 이렇게 보였고, 재고자산은 15%, 22%, 87%, 22%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재고자산 증가 비율이 무척 높으니까 이런 것은 특이사항이므로 자세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기자본 증가율은, 자, 이게 모두 성장성과 관련된 거예요. 자기자본 증가율은 단기말 자기자본을 정기말 자기자본을 나눠준 건데, 자산 증가에 필요한 재원으로 자기자본이 증가되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들인 이익금 중에서 우리가 배당하고 유보하잖아요. 그 유보한 것도 유보로 인해서 자본 증가도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자기자본 증가율이 보니까 57% 요거죠. 57%, 22%로 낮아졌다가 30%로 높아졌다가 15%로 낮아졌어요. 그런데 총 자산은 요 노란 겁니다. 요 14%, 2%, 43%, 35%.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은 63%, 16%, 24%, 23%.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지표를 비교해서 이게 같이 움직이지 않았을 경우는 특이한 사항으로 간주해서 자세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자기자본 증가율을 총자산 매출액 증가율과 비교해 보고 나서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지표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분석한 성장성을 이제 단순하게 종합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총자산 증가율, 유형자산 증가율, 매출액, 유동자산, 재고자산, 자기자본 증가율 이 6개 지표를 모두 그래프로 모아 놓으면 여기 지금 하나하나 이제 따져보면 저기 총자산 증가율이 14%요. 요거잖아요. 14%였다가 2%로 낮아졌다가 43%로 높아졌다가 35%로 낮아졌어요. 이렇게 보니까 6개의 지표가 어떤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특별히 이렇게 80%가 넘게 많이 증가했던 요 재고자산 이런 것들은 이제 뭔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 분석을 하나의 이 세 표로 숫자를 이렇게 봐가지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로 이렇게 그래프에다 옮겨 놓으면 우리가 정확히 5년간의 추세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이고 누적으로 이렇게 가서 보면 누적으로 보면 일정한 방향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총자산 증가율이 14%, 총자산 증가율을 요건데 14%였다가 2%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43%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35%로 내려갔어요. 네, 그 다음에 요 지금 유형자산 증가율인가? 요게 요건가요? 유종자 증가율을 보면 여기 34% 유종자 증가율까지 합하면 요런 추이를 보이고 또 요런 추이를 보이니까 이게 전체가 이렇게 하나의 추세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누적 분석에서 바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관리의 두 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